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영상문학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중국의 시인이 200의 청평조사 1, 2, 3수 중에서 제1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당시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부터 제기해 봅니다. 당시, 당나라 시대의 시란 말인데 당나라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보죠. 서기 618년에 개국해서 서기 907년에 멸망한 중국 통일 제국입니다. 290년간 나라를 왕조를 유지했던 그런 제국이죠. 그때 중국의 통일 제국 중에서 가장 문물이나 제도에 있어서 번성했던 제국이 당나라다. 그 당시에는 서양에도 당나라와 같이 이 국력이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최강국 미국에 해당되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 당나라 보고 우리는 옛날부터 당나라 군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나라 군대란 말은 오합지졸의 군대, 기강이 무너진 군대를 말하죠. 근데 당나라가 실제 그런 군대였던 것은 아닙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동아시아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베트남도 굴복시키고요. 그렇게 눈에 가시 같은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처음에는 졌어요. 수나라 때 고구려 정벌을 했다가 수양제가 완전히 나라가 제국을 멸망시켰고, 당나라 초기에도 고구려를 정벌을 했습니다만 연개소문에 의해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당태종이. 그래서 당태종이 죽음을 앞당겼고요. 그러나 결국 신라와 합작을 해서 한반도 내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백제도 멸망시켰고, 백제를 도우러 온 그 일본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전멸시켰죠. 백총강 전투라고 해서요. 그리고 베트남도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했던 것이 바로 당의 국력이었고, 이때 문물과 제도가 아주 번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당나라 시대 때의 문물 제도가 한국, 일본, 베트남, 토번, 즉 티벳, 기타 쪽에 돌궐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끼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당나라 문물과 제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국군과 함께 당나라 시의 국군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국군도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가듯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당 시, 성당시, 중당시, 만당시.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초기를 말하는 것이고, 성당 하는 것은 대체로 8세기가 되면서 왕성한 국력이, 국군과 국력이 왕성해지는 시대, 이때 시도 역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 이후에 국군과 국력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되는데, 그러나 평균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것이 바로 중당, 가운데 중당입니다. 평균 정도, 평균 수준의 정도. 그것보다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만당, 너절 만자, 만당이라고 하죠.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의 운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초당에는 초당시라고 하면 상간의가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상간이 성입니다. 상간의와 또 상간완아라고 하는 여러 시인이 있었는데, 상간의의 손녀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딸이 대표적인 시인으로 알려진 시대가 바로 초당시이고요. 또 그리고 왕발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에 서기 710년 이후의 시를 성당시, 왕성할 성자를 써서 성당시라고 하죠.
당의 국운 역시 전성기, 극성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성당기에 등장한 성당 시인은 이백, 두보, 왕유, 잠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서기 766년부터 조금 더 기울어지고 시도 조금 이백과 두보의 시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때 중당기, 중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유, 백거이가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리고 만당, 당나라 말기를 말하죠. 만당계의 대표적인 시인은 두목과 이상은 이 두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설도와 같이 시적인 교류를 한 두목. 그럼 설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성당기에는 여러 시인이 없습니다. 뭐 있어도 이름이 없는 시인들이고요. 상간완화 같은 시인이 성당기는 없었고, 상간완화보다 더 뛰어난 여러 시인이 중단기에 설도라고 하는 시인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설도가 등장합니다. 설도는 중당이고 두목은 만당이다. 왜 그러냐? 같이 동시대 살면서 시적 교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뭐 연인 같은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이기도 하는데, 근데 설도와 두목은 나이 차이가 어머니와 아들 같은 그런 나이 차입니다. 나이가 조금 차이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설도라고 하는 여성 시인은 중당, 만당의 대표적인 시인 두목은 만당에 해당되겠습니다. 교토대학 교수였던 오가와 다마키,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당시의 대가였어요. 일본에서. 이 사람이 이백과 두부를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백은 쾌락의 시인이고 두부는 애수의 시인이다. 이백은 인생 그 자체를 즐겼다 하는 겁니다. 향유했다. 시도 향유하고 인생도 향유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또 도교 사상, 도교라고 하는 사상은 중국에서는 좀 비주류였습니다. 주류는 유교죠. 도교 사상에 공감하고 신선을 이상으로 삼고 또 그리고 불로장생을 기원했던 그런 시인이 이백이고요. 두부는 민중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시인의 도덕적 책무라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유교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시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백의 시를 환희의 고음, 높은 소리, 고음이라고 했고, 우리 노래 부를 때 굉장히 음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 음은 높지 않지만 나지막하게 부르면서도 아주 불멸의 가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죽은 배우 같은 가수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고음이고, 두부는 저음이라고 했어요. 가수로 치면 저음 가수. 이백의 어떤 시적인 세계를 비유하자면 환희의 고음, 두부는 침울한 저음, 이렇게 대비한 사람이 오가와 다마키라고 하는 일본의 당시 연구 대가인 분이 이렇게 데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백은 삶 그 자체가 자유분방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가족을 두고 여자를 만납니다. 그 현지 여자와 애 낳고 살다가 딴 데 간다고 자기 혼자 가버립니다. 그 여기저기 가서 애를 낳고 이렇게 여자를 얻고 애를 낳고 그리고 옮겨가고 같이 데리고 가지는 않고. 그러나 두보도 미간 말직에 있으면서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나라는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 제국이, 이거 견고한 제국, 강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냐? 내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졌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내우 외환. 외환은 전쟁인데 내우는 내전. 그러니까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록산의 난과 사사맹의 난, 이걸 합해서 안사의 난. 뒤에는 황소의 난도 있었고요. 황소의 난에 우리 또 최치원, 신라에서 간 최치원이 아니라 경문을 써서 아니라 놀래게 만들었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 이야기는. 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오면 최치원 정도는 다 알죠. 황소의 난에서 명문을 써서 마상에서 떨어뜨렸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안록산의 난이 있어서 나라가 아주 피폐해졌어요. 그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안록산이가 그 안에 실권을 장악하고 수도를 장악하고 황제는 도망가고 양귀비 따라하고 같이 도망가고 했을 때 많은 그 관리들이 새로운 이 왕조가 시작된다고 보고 안록산에게 이렇게 붙었어요.
알록산에 붙었는데 이게 이제 부역을 하게 된 거죠. 뒤에 만약에 다시 복귀를 하면 다들 이제 또 모조리 반란한 주체와 더불어서 이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부역을 하지 않고 몰래 가족과 더불어서 장안을, 수도를 빠져나와서 저 총나라 서울인 성도로 갑니다. 서남쪽 방향으로. 중국의 서남 지역이라고 해요. 총나라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제갈공명의 근거지였던 총나라, 지금의 사천성입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도청 소재지를 성도라고 하죠. 사천성 성도가 성도입니다. 한자는 다릅니다. 그 성도에 가서 살았는데 5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딴 데로 또 옮겨갑니다. 이 나라가 계속 내전이 있다 보니까 옮겨갈 때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끝까지, 처자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200가는 서로 다르죠. 가는 데마다 여자를 새로 얻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헤어지고. 그러나 삶 자체가 좀 자유분방한 삶과 가족을 끝까지 지키는,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유교적인 삶,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일본의 당시 연구의 대가라고 하는 오가와 다마키가 그런 말을 했듯이 일본은 초당시를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그게 영향을 끼치다고 합니다. 일본 문학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을 끼친 것이 중당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였던 202부가 등장하는 성당기를 건너뛰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통일 신라 시대에 해당하는 소위 해이안 시대에 초기에는 초당시를 좀 받아들였다가 좀 해이안 말기에 가면 중당시를 또 아주 분명하게, 처음에는 약간 간접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초당시, 중당시를 받아들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성당시가 건너뛰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실상이 그러하다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고려시절 때부터 조선시절 때까지 성당만 받아들였어요. 당시 중에서도 202보 왕류로 대표되는 그런 시인들의 시를 받아들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성당시를 받아들이면서도 특히 200보다는 두보, 200은 민간에서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한문 처음 한시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200시를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가그 시험 볼 때는 두부시가 많이 나오니까 두부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200시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가그를 급제하기 위해서는 두부시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하여튼 두부는 유교적이다. 유교적이니까 사상도 역시 우국연민의 사상이다. 우국연민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불쌍케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이죠. 그러니까 200보다는 두보를 절대적으로 공감한 측면이 많았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중국에서는 끊임없이 시대에 따라서 이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시대는 200이 낫다, 어떤 시대는 두보가 낫다 해서 이 논쟁을 이두 논쟁이라 합니다. 우리는 논쟁 자체가 없었어요. 두보를 고려 때부터 조선 때까지 계속 최고의 시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학적인 면만 볼 때는 내가 보니까 두보가 한 수 위고, 문학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시대적인 정신 이런 것을 까지다 한다 하면 두보가 한 수 위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문학적인 것만 놓고 볼 때는 200이 한 수 위고, 문학과 어떤 시대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 이런 것을 관련시킨다 하면 두보가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보는 우리나라 성종 때, 조선 성종 때 살인파가 처음 등장할 무렵인 성종 때 처음으로 두보를 시를 번역합니다. 국책사업으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세 사람인데요. 유용겸, 조위, 의침은 성녀고 선임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글을 훈민정음을 아주 잘했던 모양이에요. 조위는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종지의 아내 그 제자이고 살인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살인파 문학이 우리나라 시조 가사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훈구파들은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시 한문을 고집하면서 미에 집착하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예술지상주의자로 안에 남아 있다가 뒤에 연산군을 거쳐서 그 이후부터 살인파가 정치 세력이
강해지고 훈구파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우리나라 문학은 살인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면서 시조 가사를 발전시키는데 그 선구적인 업적이 조이가 두시언해를 번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보가 아까 참 내가 이야기했던 두보가 5년간 성도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강가에 집을 지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아주 대견해 생각했습니다. 직접 밭갈이하고 그 강가에 고기잡이하고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한적한 것을 좋아해. 이 나라의 일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자기는 멀리 서남쪽으로 떨어져 가서 한적함의 삶을 향유하고 안분지족을 가지고 살았다. 안분지족은 뭐냐? 분수에 맞게 살면서 만족해 하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부가 살던 초가집이 계속 전해져 내려왔는데 역대 시인들은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두보 초당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도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고려 때 익제 이재연이라는 분이 그 먼 안에 성도까지 가서 두보 초당을 보고 돌아와서 문장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 때, 모택동의 그 문화대혁명 때 파괴되고 다시 문화혁명이 10년 후에 끝나자 그 이후에 다시 복원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두보 초당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 이야기하기 전에 두보 시 한 편 봅시다. 춘야희우라고 하는 시. 대표적인 작품은 워낙 많지만 춘야희우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춘야, 봄밤의 희우, 기쁠, 송이복 할 때 희자, 즐거울 희자, 기쁠 희자, 즐거운 비, 기쁜 비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가운 비. 봄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 이 시가 아주 좋은 시입니다. 호우지 시절로 시작되거든요. 좋은 비는 시절은 시즌, 계절. 제철을 알지자 아니 알아서 철을 알아야 돼요. 철을 모르는 것을 철부지라고 해요. 철부지란 말 들어봤죠? 부는 불, 안에 불자, 지는 알지자.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철을 모르는 그 안에 아이들을 우리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비가 제철을 알아서로 시작되는 호우지 시절. 가운데 있는 세 번째 글자 알지자를 빼서 넉자로, 중국 사람들은 넉자로 잘 만들죠. 그래서 호우 시절,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는 한중 합작 영화고요. 두보 초당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국에서 해사일로 건너간 잘생긴 남자와 중국 여자가 만나서 로맨스. 중국 여자는 그때 한 지금 십몇 년 전에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죽은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자인데, 통역 문제로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영화 본 지도 10년 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그 로맨스로, 해피엔딩 로맨스로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실제 중국 여자는 아주 미인인데 중국 여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배우는 잘생긴 정우성. 지금 10몇 년 지났으니까 조금 나이가 한 50대 좀 넘었겠죠. 정우성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용의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호우 시절. 두보의 시 호우지 시절에서 지자를 빼서 호우 시절입니다. 대충 두 시 언해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비 제철을 아니, 시절을 아니 항하는 것보다 제철이 좋습니다. 좋은 비가 제철을 아니 알아서 봄이 되어 베풀어 나게 하누나. 원문에는 발생하누나,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를 해석을 하는데 발생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과학 혹은 역사 논문도 아니고. 봄이 되어 발생하게 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두시언에는 베풀어 나게 하노다. 이렇게 했으니까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말식으로. 봄이 되어 베풀어 나게 하누나. 나는 조금 베풀어 놨다. 이게 조금만의 고기를 가웃하게 하는데 번역은 잘했지만 발생이라 했으니까 생기가 돋아나다. 생기가 솟구치네. 돋아나네.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 않아요. 원문에 가깝지 않느냐. 봄이 되어서 생기가 솟구치네.
비가 내리니까 생기가 솟구친단 말입니다. 그 나무나 풀들이 봄이 되어서 생기가 돋아나네요. 생기가 솟구치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바람을 쫓아 밤에 슬며시 들어와. 밤에 무엇이 들어온다? 생기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생기가. 그렇게 돼야 제대로 해석이 돼요. 생기라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3행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바람을 쫓아 2시 어느 식으로 하면 바람을 쫓아 가만히 밤에 드나니 이렇게 들어오나니 이 뜻인데 들어오는 것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은데 바람을 쫓아 밤에 슬며시 생기가 들어와 만물을 적시는 가난들한 소리도 없네. 소리조차도 비 오는 소리조차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아주 한적해서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를 즐기면서 살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적한 생활, 안분지족의 생활. 한적하다 하는 것은 여유 있고 조용한 것을 한적이라고 하거든요. 들길에는 구름이 다 어둡고 시연에는 들길이라고 야경 야자가 들야자거든요. 들길인데 산길로 했어요. 매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한문 실력을 가진 사람, 또 최고의 한글 실력, 훈민정음 혹은 그 당시는 뭐 언문이라 말을 많이 했는데 언문 실력을 가진 이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했는데 왜 이렇게 야경을 경은 길경자거든요. 야경을 산길로 해석을 했을까? 매의 길로 했을까? 저는 좀 아리송한데 들길이 낫지 않느냐 원문대로. 들길에는 구름이 다 어둡고 강의 떤 배의 밤에 고기 잡이는 낮보다 밤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밝히면서 고기 잡아 합니다. 밤새도록 하기도 하죠. 강에 떤 배의 불이 이 배에서 밝힌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밝히면 물고기들도 모이다고 해요. 밝아서 뭘 끼는가 싶어서. 그 강에 떤 배의 불이 홀로 밝구나. 새벽에 붉게 젖은 땅을 살펴보니 금강성이 성도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를 금강이라고 하는데 금자가 비단금자예요. 왜? 성도가 특산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비단, 하나는 종이가 아주 유명해요. 설도종이가 지금 또 유명해서 설도전이라고. 나도 가봤어요. 그쪽에 두부초당이고 아미산이고 다 가봤는데, 그래서 비단이 유명하다 해서 금강성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꽃이 활짝 피었노라. 뭐 이렇게 하는 이 시가 굉장히 명시 중에 또 명시거든요. 이것이 춘야 시우고 시의 첫 부분 첫 행에 호우지 시절에서 지자를 뺀 호우 시절로 제목을 삼은 영화가 있어서 우리가 좀 영상문학 공부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감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다루니까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그리움이 마음을 흔들 때 다 구입했습니까? 책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4강 화산 어느 감각의 시의 수노의 양기위 65쪽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여기는 정영상, 그러니까 사진, 영상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상과 동영상. 정영상은 사진과 그림인데 사진 그림이 많아서 이거 사진 그림 해설부터 하겠습니다. 66쪽에 200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책 없는 사람들은. 가장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200의 모습을 그린 다 후세 그림이고 상상적인 그림이겠죠. 너무 오래된 사람인데 유래가 어떠냐 이 그림. 누가 그렸느냐 실제 모습인가 아닌가 하는 그 여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마 밝혀져 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200의 이미지이고 거의 표준화된 이미지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볼까요? 68쪽에 자 이거 보세요. 68쪽에 그 미인도 그림 속의 양귀비에 관한 미인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 그림도 많고 현대 그림도 많습니다. 현대 그림으로 내가 19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북경 근교에서 산 안에 그 양귀비 모습의 그린 미인도인데 미술품으로서 가치는 나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제대로 된 미술품인지 아닌지. 뭐 빛이 좀 바라고 낙관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낙관은 감상한 사람들이 찍은 것이 낙관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중국에는 황제도 찍기도 합니다. 황제가 낙관 하나 찍었다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가치 있는 우리나라 그 추사 김정희 그 세한도
중국까지 갔거든요.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 다 낙관 찍고 황제도, 청나라 황제도 낙관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보면 북경 근교에서 구입한 그림인데 미술품으로서 가치는 나는 모르겠고 보세요. 어때? 풍만한 모습이죠. 원래 북방형, 중국 북방형 미인은 풍만한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글래머러스라고 합니다. 글래머란 말 들어봤죠? 글래머러스라는 말은 부티와 있고 기티가 있다. 부귀영화할 때 부귀가 있는 모습. 그래서 몸이 좀 풍만해야 된다. 살집이 좀 있어야 된다. 남방형 미인들은 슬림한 미인.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인의 모습입니다. 몸무게가 쫙 빠지는 모습. 양귀비는 동양 미인의 상징인데 하여튼 글래머러스한 모습이다. 이 그림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풍만한 모습, 즉 글래머러스한 모습에다가 시스루 패스냅니다. 시스루, 눈으로 보다 할 때 시, 스루는 전치사 스루, 통하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노출 패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눈으로 보아서 여자의 몸이 투시하는 것. 그러니까 옷이 아주 흔히 드러나 보이는 것. 글래머러스하고 한 이미지에 시스루 패스를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 우리 교재 68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가치는 모르겠습니다. 왼쪽 한문은 오늘 우리 공부하는 청평조사 제1의 시를 적어 놓았는데 그거의 초서에 가깝기 때문에 참 읽기가 힘든 서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71쪽은 이 시의 대표적인 소재가 모란꽃이거든요. 모란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00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시의 하자가 황제의 현종으로 삼아서 그의 애인인 양귀비를 모란꽃으로 비유한 것이 이 시의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1쪽 보면 모란을 소재로 한 그림인데요. 이것은 주로 모란은 동양화 속에 우리 그림을, 전통 그림을 한국화라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화, 중국은 중국화라고 합니다. 동양화는 매랑국죽과 꽃그림 많죠. 매랑국죽 사군자가 있고 또 이렇게 모란이 있는데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이런 꽃이다. 아주 옛날부터 모란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집에다 두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는 약간의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주 선호했던 그림이에요. 이거는 서양화입니다. 동양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화의 그림인데 내가 조금 아는 분은 여성 화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작권 허락을 받아서 교재에 실어 놨습니다. 이 모란 두 개, 모란 그림 두 개를. 이건 서양화, 재질은 서양화고요. 풍은 동양화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73쪽에 보면 영화 포스터 두 개가 있는데요. 양귀비에 대한 영화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동아시아권에 다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귀비 영화가 한 두어 편이 있습니다. 옛날 영화지만 말이죠. 왼쪽은 미즈부치 건주라고 하면 1950년대 구로사와와 아키라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입니다. 1955년에 개봉한 영화 양귀비인데 아래쪽에 있는 악기를 들고 있는 행악기를 들고 있는 이 여인이 양귀비인데 라소몽의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교 마치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오른쪽은 홍콩 영화 양귀비인데요. 이 모습은 리리화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그 당시 홍콩을 대표한 여배우다. 우리나라의 그 당시 대표한 여배우 최은희와 항상 비교가 됐던 또 최은희라는 여배우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유사한 이미지죠. 리리화가 분한 양귀비 모습입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서 개봉한 중국 영화입니다. 판빈빙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양귀비 역을 맡았습니다. 시의 내용처럼 구름 같은 의상이죠. 구름 같은. 이게 구름 같지 않습니까? 이 의상이. 시의 내용도 구름 같은 의상.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이 영화는 내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학생들을 보여주겠지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대면 수업할 때 이 시와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찾아봐서 내가 적어도 한 20분, 30분이라도 이렇게 보여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73쪽, 4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겠어요. 이것은 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10개 줄을 보면 동서양 할 것 없이
행간이 새로 시작되는데 보면 찾았습니까? 열제줄. 동서양 할 것 없이 미인의 아름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200은 양귀비의 얼굴과 몸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란꽃을 연상케 하고 몸은 구름같이 풍만한 의상 속에 숨겨져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페트랄카는 깐초 니엘에서 저번에 공부했습니다. 마음속의 연인인 라우라의 모습을 조각 나누었습니다. 부분적이면 또한 분석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황금의 머리카락, 사파이어 같은 두 눈, 진주 같은 치아, 상아 같은 입과 손, 인도의 흑당같이 새까만 속눈썹, 젖빛의 우윳빛입니다. 젖빛의 하얀 목덜미 등으로 말입니다. 신체 부분마다 이렇게 금속이나 강물의 질감을 제시하고 있는데 페미니즘 정신 분석가인 스키에 사리는 우울증의 젠더링이라고 하는 오래되지 않은 책에서 페트랄카의 그런 표현을 가리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제도화된 에로스의 원천, 에로티시즘의 원천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미인을 보는 관점이 동양은 종합적이고 서양은 분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76쪽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경치 사진이 있죠. 장안, 지금은 서안이라고 합니다. 한자, 중국어로는 시안이라고 하죠. 그 별궁 화청지입니다. 현종과 양귀비가 놀았다는 별장이에요. 유명한 별장 한 개 더 있어요. 북경에 가면 유명한 별장 이화원이 있죠. 이화원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서태후의 별궁이죠. 서태후는 권력의 하신이죠.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여자 진시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서태후죠. 서태후의 별장, 별궁 이화원과 당현종의 별장 화청지가 별장으로서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이 화청지,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는 이 화청지는 역사상의 스토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제석이라고 했는데, 장제석가 서안 사건으로 가도 관련이 있어서 부하들에게 붙잡혀서 감금된 곳이 바로 화청지, 요게 별궁입니다. 부하들이 공산당과 공산군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함께 일본군 저항을 하십시오, 약속을 받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당이 기울기되고 공산당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꼭내전이라고 국민당, 공산당이 항일 공동투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국민당은 세력이 살살 이렇게 가라앉고 공산당은 떠오릅니다. 모택동의 공산당이. 결국 중국 천하통일을 공산당이 하게 되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계기가 바로 서안 사건인데, 여기에 화청지 별궁에서 감금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역사적인 얘기거리가 있고요. 78쪽에 보면 또 우리나라 오래된 영화 양귀비 포스터가 있네요. 1960년대 대표적인 그 시대의 미니요, 만인의 연인이었던 김진미가 출연합니다. 지금 이 영화 필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내가 70년대 후반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그때까지는 필름이 남아 있었다. 중국 영화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여배우 김진미 미모를 보고. 중국 항우의 모습이 김진미의 모습일 것이라 다들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하죠. 그때 이 영화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백과 양귀비가 연인 관계였는데, 이거는 사실 왜곡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백의 그 역할을 분한 배우는 그 당시 남자 배우, 인기 배우 최무룡, 이 두 사람은 영화에 출연한 직후에 어떻게 각자의 배우자를 버리고 재혼을 하게 돼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줄이고, 지금부터는 한 40분간 안에 제가 요 방송을 했는데, 물론 조금 이렇게 줄이고 하면 한 35분 정도 될 겁니다만, 나머지 대체로 보아서 한 15분 정도는 25분짜리 작년에 했던 청평조사 강의 동영상을 링크를 해서 부록으로 첨부할 테니 이것을 꼭 봐두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부록이지만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안에 부록편 또 시청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